안녕하세요. 책과 생각의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MIT 대학 출판부가 출판한 유일한 로맨스 소설 러셀 로버츠의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제가 앤 이코노믹 로맨스예요. 감 오시나요? 오늘 이 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남녀가 말싸움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싸워요. 근데 사소한 감정 싸움은 아닙니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곳곳에서 벌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자 주인공 샘 고드는 명문 고등학교인 에드워드 고등학교의 경제학 교사입니다. 여주인공 로라 실버는 같은 학교의 문학 교사고요. 세상을 보는 둘의 인식은 너무도 달라서 사사건건 부딪히는데요. 그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직관적으로는 알기 힘든 경제학의 원리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 대화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은 미국 대학들이 경제학 토론 교재로 쓰는 스테디셀러라고 해요. 경제학의 세계라는 수업 시간입니다. 샘은 칠판에 5,310억과 165억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적습니다. 첫 번째 수는 원유 매장량이고요. 두 번째 수는 연간 원유 소비량이에요. 시험 문제는 과연 언제쯤 석유가 고갈될 것인가? 입니다. 답 나오시나요? 30년이요? 32년이요? 정답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입니다. 왜냐? 샘은 이런 예를 듭니다. 생일을 맞은 학생한테 선물로 피스타치오를 줬어요. 교실만큼 큰 방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언제든 까서 먹어도 되지만 껍데기는 방 안에 버려야 한다고 가정하고요. 처음엔 손만 뻗으면 피스타치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빈 껍데기가 늘어나겠죠. 나중엔 하나 찾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을 거예요. 남은 피스타치오가 있어도 말이죠. 석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석유가 점점 줄어들면 찾는 데 드는 비용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석유를 찾지 않게 될 겁니다. 석유가 남아 있어도요. 석유 1,000만원어치를 뽑는데 999만 원이 든다. 그러면 누가 뽑겠어요? 결국 남은 석유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게 됩니다. 로라와 샘의 첫 만남은 이렇습니다. 샘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거지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로라가 목격하게 되죠. 로라는 에드워드 고등학교의 새로 부임한 교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가 인사를 나누지 못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교무회의 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로라는 샘에게 다가가 말을 걸죠. 첫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가 오고 가던 중 로라는 이렇게 묻습니다. 거지가 그 돈을 술이나 마약을 사는데 낭비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샘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꼭 낭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저는 오히려 그에게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주는 거나 마약 중독자에게 코카인을 주는 게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건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 오빠는 영양제를 가방에 놓고 다니다가 거린이 돈을 구걸하면 돈 대신 그걸 줘요.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글쎄요. 거지가 과연 일일 영양 섭취량 따위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는 비참한 생활을 잊기 위해서 약을 사려 할 거고 받은 영양제를 팔려고 하겠죠. 만약 그가 파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의 오빠는 그 거지에게 괜한 고생만 보태주고 영양 상태는 개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지는 점심을 그걸로 때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점심값으로 코카인이나 술을 사겠죠. 그렇다면 당신 오빠도 어느 정도 그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셈이 되겠네요. 대화가 이런 식입니다. 사사건건 토론이 돼버려요. 이 책이 로맨스 소설인데 이 두 사람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둘의 대화는
안전과 법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샘은 사람들의 안전을 돕는다는 이유로 법을 계속 추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줄인다는 주장인데요. 로라는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종종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는군요.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샘은 부모님의 집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나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엔 길고 아름다운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베란다에 안전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3피트 높이의 베란다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설치해야 했는데 그 집 베란다가 4피트 높이에 있었거든요. 그 집은 역사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샘의 아버지는 역사적 유물 보존을 이유로 건축법 적용 면제 신청을 합니다. 공청회에 출석해서 감성적 호소를 해보는데요. 바로 거부당합니다. 시의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샘의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아이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 세계의 흥미진진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은 아버지의 발언에 대해 해설하죠.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안전대가 없는 베란다에서 조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갓난아이를 혼자 베란다에 놓아두지는 않겠지만 조금 머리가 굵어진 아이에게 자기 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신 거죠. 4피트는 이런 걸 배우기에 적당한 높이니까요. 잘못된다 해도 타박상을 입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정도일 테니까요. 사방에 안전대를 설치한다면 우리 생활이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요. 사실 7살 난 아이들은 가끔 4피트 높이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는 위험과 기쁨은 한 가지에서 자란다 하고 말하곤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시나요? 저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생각납니다. 11번째 법칙이었죠.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위험한 놀이였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게 그 놀이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위험을 이겨내고 싶어 한 것이다. 그 친구들은 보호대도 하지 않았다. 보호대를 하면 더 안전하겠지만 그랬으면 위험이란 요소가 크게 줄었을 것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타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더 멋지고 능숙해지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해주는 것은 능숙함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위험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비웰은 롬보르는 그의 책 쿨 잇에서 매년 120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5천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막으면서 수억 마리의 조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건 자동차 제한 속도를 시속 8km로 낮추는 거였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일어나는 피해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빨리 달림으로써 얻는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샘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온 세상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신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저 안전하게 살아 숨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은 성인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만남만 얘기했는데도 시간이 휙 지나가죠. 그 대화를 다 소개한 것도 아니고 막 건너뛰면서 얘기했는데도요. 이 맛이 살려면 토론 내용을 충분히 소개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요약을 하자니 제맛이 안 날 것 같고요. 역시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 재밌는 토론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적절한 보수에 대한 이야기, 바가지요금 이야기, 독점, 사업가의 실체, 물론 로라가 문학교사니까 시 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정책과 자선사업, 이윤에 대한 이야기 등등 도무지 로맨스 소설 같지 않은 내용들이 대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근데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세계와
경제를 알고 바라보는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읽어보시면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의 대화만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 시간의 모습도 참 좋고요. 여러모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소개하고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다른 점이 뭔 줄 알아요, 쌤?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참으세요. 내가 말할 테니까. 우리의 차이는 당신은 승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는 패자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모두 그런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패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해요. 로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다고요. 하지만 난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덜 뛰어난 사람들을 제물로 삼으면서 번창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해줍니다. 월마트를 시작한 샘 월튼을 생각해봐요. 그에겐 남다른 재능이 많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주의력, 딱딱하지 않은 독특한 회사 분위기를 형성하는 능력, 게다가 작은 마을이나 시골에도 또 하나의 소매점이 들어설 여지가 있다는 걸 간파했어요. 그리고 이건 종종 잊어버리는 건데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렴화하는 기술의 힘도 잘 알았죠. 그는 그러한 재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억만 달러의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역설적으로 그의 이익은 소비자들의 이익이기도 해요. 샘 월튼은 사람들을 월마트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계속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더 나은 거래를 제공해야만 했어요. 그는 다른 소매점보다 더 낮은 가격의 물건을 팔았죠. 사람들은 옷이나 종이, 치약 따위를 사던 데 쓰던 돈을 샘 월튼 덕분에 아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자녀 양육이나 휴가 혹은 의료보험 납부나 노후 대비를 위해 쓸 수 있었죠. 결국 그의 경쟁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월마트의 가격이나 노하우를 배웠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샘 월튼이 발휘한 재능의 득을 본 건 그의 고객들뿐만이 아니에요. 하지만 월마트의 다른 경쟁자들 몇몇은 시장에서 사라져야만 했어요. 작은 도시의 소규모 소매상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베드포드폴 같은 마을들이 예전보다 적어진 이유 중 하나는 월마트의 등장이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마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 소규모 소매업자들을 누가 시장에서 몰아낸 거죠? 쉽게 월마트 탓이라고들 하지만 월마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객이 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소도시 사람들이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고풍스러운 가게보다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못생긴 박스처럼 생긴 월마트를 더 선호한 겁니다. 샘 월튼을 부유하게 만든 건 사람들이 이러한 선호 경향이에요. 그와 동시에 샘 월튼은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을 좀 더 부유하게 만들어줬죠. 그는 누구에게 돈을 뺏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공한 자본가나 기업을 향해서 사회에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할 때면 화가 나요. 전 당신이 민간 차원의 자선행위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쌤. 좋아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나눠주는 건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뭔가를 주는 것 자체는 하나도 나쁠 게 없죠. 하지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슬슬 짜증이 나요. 그 말에는 그들의 재산이 사회로부터 훔쳐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샘 월튼은 해적이나 약탈자가 아니에요. 그는 미국의 부를 증진시켰다고요. 단순히 부를 자기 쪽으로만 끌어모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샘 월튼에게서 이득을 본 수많은 소비자들은 5번가나 로데오 거리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더 싼 가격을 찾아서 그의 가게로 몰려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건 승자와 패자 중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동정심과 무자비함을 놓고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린 변화 없는 세상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는 세상과
지금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게 하는 세상.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과연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을지 걱정되시죠?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도 있어요. 아주 영리한 반전입니다. 또 인상적인 게 다가오는 불행을 대하는 샘의 반응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주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러셀 로버츠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